heaven. I've been all around the globe trying to protect your soul. Nightmares creep while you and me repeat. This bittersweet heat is suffocating. I'm waiting and always hesitating. Kryptonite desires set my heart afire. Heart on fire. Set my heart afire. With crimson secrets and forbidden bliss, can't stay still, don't stop that thrill. My bones crave your skin, temptation within, mistakes ignite the silence. Nightmares creep while you and me repeat. This bittersweet heat is suffocating. I'm waiting and always hesitating. Kryptonite desires set my heart afire. Heart on fire. Set my heart afire.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 뭐 하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선 20대 대선을 앞두고 민심쇼 진행을 맡은 저는 소데스 캐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민심쇼의 진행을 맡은 감동란입니다. 유후! 아니 또 이제 이번 회차부터 또 이제 감독란님께서 이제 함께 하게 되는데 아, 저 다시 고정됐나요? 고정을 해주실 수는 있나요? 할 수는 있죠, 당연히. 스케줄 우선순위가 또 중요하잖아요. 아, 항상 그쵸. 이거. 그러니까 민심쇼를 제가 애정을 갖고 계속 맡아오던 프로그램으로서, 물론 시즌3만 맡았지만, 되게 정말 저는 정말 좋은 교양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함께 해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생방송에서. 생방송에서. 그 뒷담을 해주십시오. 어제 보셨잖아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류합니까? 합류합니다. 합류합니다. 네. 그래서 매주 뵙는 걸로. 이런 식으로 캐스팅을 성공시키시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또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민심쇼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기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청년 대표분들을 이렇게 모시고요. 대한민국 사회 이슈와 또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리고 저희가 어딥니까? 플랫폼이 아프리카 TV 아닙니까? 쌍방향으로 여러분의 채팅 이렇게 또 함께 하면서 민심을 체크해보는 쌍방향 토론 컨텐츠입니다.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33일 남았습니다. 벌써 이렇게 얼마 전까지 100일 남았던 거로 저는 들었는데 벌써 33일이라니 와 정말 시간이 빨리 가네요. 그리고 이제 대본에 항상 써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난주에 와서 40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벌써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또 33일. 야 이게 참 시간이 금방이다. 한 달 후면 이제 대통령이 결정된다는 거죠.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저희는 이제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민심쇼에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지 지금부터 패널분들을 차례차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민심쇼의 터줏대감이죠. 우리 정책벤처 인토피아 대표 정현우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자기소개 인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또 인사드립니다. 정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정현우님 일주일 만에 다시 뵙게 되었는데, 저는 두 달 만에 다시 뵙는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동안? 연휴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친가 외가를 다 다녀오면서 설 민심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많이 시장도 한 바퀴 도셨습니까? 전통시장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살짝 이렇게 또 민심이 어떤가 좀 체크해 보셨나? 네, 처가댁과 네네. 저희 친정, 친가 다 확인하고. 좀 달라졌던가요? 이제 반반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구나. 지지율도 지금 확실히 누가 앞선다가 이렇게 확정이 잘 안 되잖아요. 민심도 비슷비슷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구나. 정현우 대표님은 그러면은 네. 명절에 이렇게 모이면은 네. 밥상머리 어떤 민심이라고 많이들 표현하잖아요. 네네. 정치 얘기 합니까? 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직접? 예. 오. 아버님은 어머님은 누가 되시는 게 좋다고 보시냐? 집안의 정치 지형 조금만 간략하게나마 조금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약간 민주당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부모님 고향이 이제 전라도시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꼭 지지한다기보다는 예. 잘 붙이셨네요, 설명을. 이제 그렇게 하시면 제가 막 설득을 하죠. 예. 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안 되느냐?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직접 하는 스타일이구나. 설명을 막 계속해요. 감독란님은 좀 어때요? 저희 집안은요, 일단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전라도 분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친가 외가가 이제 상을 당하면서 작년 말에 상을 당하면서 이렇게 자주 다녔거든요.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제 여러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는데 어르신들은 제가 이제 정치 그것도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유튜버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젊은이들은 비교적 그 보수 성향이 굉장히 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네네.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민심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처음 출연해주시는 패널분이세요. 국민의힘 중앙선대본부 청년보좌역을 맡고 계신 이윤규님 맞죠? 잘 오셨습니다. 이윤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이전에는 청년의힘 부대변인으로 활동하셨다고 들었고 청년의힘이 그 홍준표 전 후보의
아니요, 그건 청년의 아니요? 꿈이고요. 아, 청년 꿈이. 아, 죄송합니다. 청년의힘 부대변인으로 활동하셨다 들었고 현재는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청년 보좌역을 맡고 계시다고 하는데 선대위 청년 보좌역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과 활동을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 이제 청년 보좌역이 된 다음에 그 저희들끼리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했는데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소개가 이제부터 우리는 조직 내 레드팀이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원래 팀. 네. 뭡니까?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제 칭찬하는 사람들 많겠지만 우리는 좀 더 어려운 부분을 맡아보자. 예를 들면 이런 부분 좀 모자란 것 같다. 이런 거 되게 잘못된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냥 한번 아, 솔직한 의견을 내보자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말하자면 특공대네요. 혹시 그 오디션으로 하신 거예요? 그 이제 채팅이 올라오는데 대변인 뽑는 거기 나오신 분 아닌가 하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안 나갔습니다. 아니었던 걸로. 저희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 이제 그 내부에서 좀 쓴소리도 하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일 쓴소리를 좀 평소에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됐었던 게 그 후보님의 20대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사실 그 간담회를 진행한다 했었는데 줌으로 간담회를 했는데 참석 안 하시고 했었다가 맞아. 네, 참가하시는 분들이 욕설까지 실제로 아유, 나오는 민심 안 좋았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청년 보좌역들 데리고 실제로 쓴소리 한번 해보는 그런 간담회를 가졌었거든요, 후보님이랑. 했습니까? 그날 좀 세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위? 나 이 정도 발언했다. 후보님께 다들 이제 발언을 시작할 때 네. 제가 사실 이 말로 시작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시작을 그게 했는데 쓴소리가 나옵니까? 저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거기부터 세게 나갔네요, 인트로부터. 큰 사람이네요. 아, 멋집니다. 오늘도 아주 또 냉철하고 네. 이런 쓴소리 많이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또 이제 우리 감독란님 방에 이제 팽수님도 오셨고 완망님도 오셨고 또 아이고. 일큐님도 오셨고.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이렇게 네. 풀샷으로 보니까 일부러 이거 맞춘가 뭐야 이거. 아니 소파까지 붉은색으로 이렇게 그러게요. 아, 누가 보면 너무 저희는 디테일한 거 아닙니까? 누가 보면 저희 정의당에서 아니 알겠어요. 거기 다 파란색으로 맞춰. 이걸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그렇대요. 진짜? 이 소파도? 원래 섞었었는데 진짜로? 아, 그러네요. 아니 근데 스태프들이 내 이렇게 눈을 다 피하는데. 아니, 이렇게 컬러로 통일감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나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자연스럽게 해도 되는데. 빨간색 입고 안 오길 잘했네요. 그게 일체로 나타나니까. 다음에는 붉은색 막 넥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겠네. 자, 그러면은 제 오른쪽에 와 계신 분들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죠.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민심쇼 시즌 1에 고정 출연을 해주셨던 우리 반가운 패널. 더불어민주당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청년본부 본부장이자 이재명 제주선대위 홍보본부장을 맡고 계신 정다운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운입니다. 네, 하시는 일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요즘 제주를 민주주의 놀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청년들은 민주주의 놀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네, 얼마 전까지 공항 앞에서 민주당 잘 봐달라고 피켓 들고 인사하면서 제주도에서 이재명의 선거를 이재명의 승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큰일 하시는 분. 너무 오랜만에- 공항에서 하셨다고요? 네, 제주 공항 앞에서 피켓 들고 그 미워도 다시 한번 여행객분들이 지나가다 보셨을 텐데. 네, 더불어민주당 잘 부탁드린다.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러면서 호소 드렸습니다. 원래 이제 고향이 제주. 네, 저는 원래 제주도 우도 출신이고요. 네, 한 지금 정당 활동 10년 서울에서 하다가 이제 또 제주도로 가서 열심히 선거 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랄떡 시청님이 MC 기준으로 왼쪽이 국민의힘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저 이제 와이프가 이제 보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름을 호명해 주는 것도 좋은데 이름과 함께 어떤 당이나 어떤 캠프 쪽을 같이 해주면 더 잘 들리겠다라고 네. 해주더라고요. 피드백을 줘서 제 오른쪽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왼쪽은요 국민의힘입니다. 윤석열 캠프. 네.
입고 나왔어요, 일부러. 정말 근데 딱 확연하게 딱 보여요. 여긴 약간 블루 계열이고 그러니까. 여긴 약간 블랙과 레드 계열인 것 같네요. 분홍색도 입고 나오셨어요. 나쁘지 않아요. 자, 마지막 패널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 출연 역시 또 처음이시라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이자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운영단장을 맡고 계신 장민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민수입니다. 어떤 일을 당에서 맡고 계십니까? 뭐 소개해 주신 것과 같이 현재는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에서 운영 단장이라는 직책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실시간입니다. 개인의 그림자님. 최근에 이제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크게 홈런을 하나 친 게 있었습니다. 뽑지 말고 심자. 네. 맞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에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 이재명 후보 최근에 아주 또 큰 화제가 되고 좋은 반응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또 이제 직접 혹시 장민수 우리 단장님이 딱 아이디어를 낸 겁니까? 제가 아이디어 낸 건 아니고요. 예. 일조는 했습니다. 일조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 내에 여러 가지 캠페인과 활동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대표적인 활동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리스너 프로젝트라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듣자. 맞습니다. 예. 리스너. 리스너. 좋습니다. 떨어봤어요. 네. 너무 딱딱해지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재미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 저희가 이제 항상 들으러 오라고 하잖아요. 여의도로 오라고 하고 청년들이 항상 와서 대답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겠다, 들으러 가겠다라는 이런 취지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이제 리스너라고 이제 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리스너가 자신의 이야기도 말을 하지만 자신이 다른 국민들의 이야기도 들으러 가고 또 그거를 저희에게 전달해주면 그거를 또 공약으로 제안하고 일방적인 이런 어떤 과정들이 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네, 어떤 맞습니다. 소통형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아진 공약들이 있었고 그거를 저희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오는 행사에서 저희가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이었고 그거를 보시더니 이거는 참 좋아서 좋은 공약, 좋은 아이디어라서 소확행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한마디가 언론을 통해서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짤이 폭발적인 어떤 그렇죠.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원래는 공약 검토까지 안 갔었었는데 그 한마디에 공약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약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빨리 반영됐다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심도 있게 검토되지 않고 그렇게 1,000만 명의 혜택이 될 수 있는 건강보험을 그렇게 밝힌다는 것도 사실 당황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조금 있었어요. 준비가 덜 된 거 아니냐? 너무 졸속 아니냐? 네, 그렇죠. 아니면 논의는 네. 국감 과정에서도 이미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 의원님도 계시고요. 그 저희 당 의원님이시거든요. 진짜요? 그 네네. 탈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탈모 자체도 이제 질병으로 봐야 된다. 너무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니까 청년뿐만이 아니라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국정감사 때 저희 그 김원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때는 좀 화제를 일으키지 못하셨다가 이번에 화제를 일으키게 되시면서 이제 그때의 것들이 이제 화제가 다시 된 거죠. 그때의 주장들이 진짜 맞는 말이다. 이런 논리라면 충분히 건강보험에 적용이 돼도 충분하겠구나라는 공감대를 얻어낸 게 아닌가.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 탈모도 그렇고 요즘 또 한창 이슈가 된 것이 있었죠. MRI의 건강보험 적용. 그거 들으셨나요? 혹시 들은 게 있어요? MRI가 적용이 돼가지고 이제 대폭 그 얘기는 준비가 아무도 안 돼 있구나. 그러면 그건 다음에 꺼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본에 없는 얘기. 왜냐면 저는 이게 또 이제 건강보험 얘기라 가지고 사실 건강보험에서 돈 나가는 게 많잖아요. 저희가 세금 내는 거에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준비가 되었을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언지를 드렸어야 되는데. 뭐 뒤에 진짜. 또 이제 건강보험 얘기가 약간 뭐 있긴 있으니까 네네네. 그때 같이 뭐 섞어서 네네. 해도 되겠고 저희의 오른쪽으로 보이는 분들이 여러분 뭐 채팅창에도 지금 이제 써주시고 계시지만
아, 더불어민주당. 그냥 파란색이 더불어민주당이고 빨간색이 국민의힘이에요. 여러분 보시기 네, 쉽게 지금 앉아 있는 구분해놨어요. 소파 색깔마저 정해져 있어요. 예. 네, 약간 MC마저도 성향이 약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저희가 중요한 건 네네. 저희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들 그리고 우리 각 패널들 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특히나 청년들이 당에서 어떠한 목소리를 내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뜻깊은 토론이었으면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각기 다른 4개 정당에서 활동하고 계신 청년 정치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우리는 당 아니에요. 예. 저희는 자꾸 저희 무소속. 저희 무소속. 우리는 MC예요. 네, 저희 지금 노란색이 앉아 있어가지고 그 특정 당이 떠오르실 텐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지난주에는 각기 다른 4개 정당에서 활동하고 계신 청년 정치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2분씩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이 두 유력 후보를 두고 한 주간 어떤 흥미로운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은 한 주간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유저 여러분들과 함께 채팅창을 통해 함께 소통하며 이야기 나눠볼 테니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공식 방송들 이제 아프리카 TV 2014년 후반기부터 이렇게 함께 쭉 방송을 하고 있는데 많은 공식 방송들 이렇게 보면서 채팅창을 좀 많이 활용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뻣뻣하게 할 거면은 그냥 뭐 케이블 채널이나 이런 거 이제 보지. 예. 아프리카 TV 뭐 하려고 보는 겁니까? 예. 여러분들의 의견 최대한 빠르게 좀 이제 알려드리도록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란님을 국회로. 감동란이에요. 왜? 아니, 제가 요즘 양로원 같은 데 봉사활동 다니면은 좋아. 어르신들이 그 동란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있을 법한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보고 자꾸 김동란이라고 얼마 전에 표창장에도 김동란이라고 써주셨더라고요. 감은 아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설마 그런 이름이 있겠어 하면서 이제 감이 아니겠지 하면서 이제 김으로. 예. 김동란 씨. 예,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예, 아니 그냥- 국회로 뭔가 약간 이제 정치나 이런 데 워낙 이제 관심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네네. 국회에 진출하고 싶은 생각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추호도 없습니다. 왜죠? 오래 살고 싶어요. 저는 지금도 탈모가 와가지고 네. 고생을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성 탈모 원래 때문에. 욕을 많이 먹으면 또 오래 산다고 알겠어. 근데 정치 안 하면서 오래 살고 싶어요. 지금도 욕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살해 협박을 받는데 정치계 넘어가면 저 오래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인데요. 한 주간 있었던 대선 관련의 빅 이슈들을 몇 가지 선정해서 청년 대표분들의 견해와 입장 들어보는 대선 이슈 뽀개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 사이에는 민족의 대명절 설이 있었습니다. 설 연휴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어제 아주 이제 대선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아주 큰 토론회가 있었죠. 요 이야기부터 이미지 띄워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에 있었습니다. 대선 후보 첫 사자 TV 토론이 어제 있었는데요. 참 뭐 성사되기까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어제 지상파 3사에서 생방송이 됐고 뭐 이제 많이들 이번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이렇게들 또 이제 평가하고 있는데 양강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참 초접전입니다. 이 TV 토론이 스윙보터인 부동층의 마음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계신 패널분들 그리고 이제 김동란님이 아닌 감동란님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대 수혜자는 어느 후보냐라고 이렇게 우리 대본에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사실은 뭐 사자 TV 토론이 어제 끝나고 나서 정말 뭐 TV 돌리기만 하면 무수히 뭐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늘 하는 얘기들은 이제 뭐 그렇고 한 문장씩으로 어제의 TV 토론을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약간의 시간을 들면. 괜찮네요. 감독란님은 혹시 좀 어제 TV 토론 보셨어요? 저는 어제 제가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제 야근을 해가지고 토론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상황 파악을 어떻게 했냐면 토론이 끝나고 나서 이제 모든 게시판이라는 게시판들은 그것도 재밌어.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 도대체 내용이 어땠는가 하고 딱 봤더니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솔직히 토론에 굉장히 약하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있죠. 예. 그 이미지를 돌파를 확실히 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정말 가장 웃기게 봤던 부분이
그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그 리백 부분. R200. R200인데 오늘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 그 처음에 들었을 때 그 이 부분에 환경 보호라던가 이런 쪽에 많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그걸 딱 들었을 때 이게 뭐지? 이런 그쵸, 좀 생각을 낯설 수 있어요. 네, 낯설게 낯설기도 하고 느꼈을 실제로. 거예요. 네. 네. 저도 처음 들었어요. 네, 저도 몰라가지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검색을 해봤는데 어떤 사이트들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스마트하고 이제 이걸 모르는 윤석열 후보는 바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그래가지고 또 그 사이트를 좀 뒤져봤더니 그 R200을 R200 숫자 200 이렇게 예. 해가지고 본인들도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려는 사람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모르면은 먼저 모른다고 넘어찼죠. 네, 솔직하게 좀 말하지 뭘 그렇게 아는 척을 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어제 토론에 대해서 딱 기억에 남는 하나가 있다면 저도 죄송한데 비슷- 제가 이제 먼저 이제 깔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한 문장으로 문장. 왜냐하면 네, 제가 한 문장. 이슈가 워낙 많아갖고 네. 지난번에 맞아요, 해보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만 하면 네네. R100 뭐 그 얘기도 약간 뭐 R100 얘기 저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네. 저는 한 문제로 정리하면 한 문장. 윤석열 후보에게 한 방 맞은 이재명 후보가 보복하고 싶어 퀴즈를 냈다. 한 문장으로 하라고 했는데 약간 지금 문장이 좀 이어지거든요. 윤석열 후보에게 한 방 맞은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게 한 방 맞은 이재명. 이렇게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안 맞은 것 같은데? 자, 국민의힘 우리 청년 부자를 담당하고 계신 이윤규님. 윤석열과 그 외 사람들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확실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뭔가 네. 설명을 좀 했어요. 그렇죠. 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어떠한 지금 문제가 지금 이제 빠르게 여기 벌써 선수를 쳤어요. 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우리 정다운님. 이재명 넘버원 토론회. 이재명 중심? 아니 원래 그런 면이죠. 오케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있어요. 중심으로. 어제 토론하면서 그냥 답답하다. 이거 뭐라고요? 네 명 다 답답하다. 네 명 다 답답하다. 이게 더 솔직하다고 봐요. 저는 이게 아프리카 TV라고 봐요. 그쵸. 그 채팅창에 너무 이제 뭐 멘탈 안 흔들리시죠? 네, 괜찮아요. 저 어제 시즌 1 때 다 적응됐었는데 너무 많이 하지 말아주세요. 저 잠시 이 채팅창에 제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예쁘게 해주세요. 오늘 가차없이 강퇴당합니다. 말씀 예쁘게 해주세요. 강퇴도 할 수 있구만. 네, 제가 지금 저희 매니저한테 아까 전화해가지고 방송 전에 완장 쥐어줘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네. 사실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다르죠.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다만 맞습니다. 이제 지나친 어떤 비하나 욕설만 이제 안 맞아요. 하시면 우리 됩니다. 유쾌하게 넘어가자고요. 어제 토론회 진짜 노잼 답답했어요. 저는 이게 아주 또 솔직하다. 이 부분도 전 분명히 있다고 봐요. 이재명 후보도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집권 여당의 또 후보다 보니까 자기 성향에 맞는 그런 토론회를 그렇죠. 저는 하지 못했다. 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네. 안철수만 논았죠. 어제 안철수 후보가 약간 좀 선방 쳤나요? 네, 연금 개혁해가지고 다 모든 후보한테 그 동의를 다 구하고 그 선언을 했잖아요. 연금 개혁하겠다고. 유일하게 사실 성과가 있는 건 안철수 후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구나. 우선 이제 동등하게 우리 한 문장씩만 하는 걸로. 예. 네. 우리 장민수 단장님. 저는 누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약간 철학적인 어떤 문장인데요. 누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짬에서 나오는 거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그렇죠. 누구죠? 이재명 후보가 시원하게 준비가 잘 돼 있는데 성남시장 7년인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정치, 저는 분야별로 좀 정치가 다른 것 같아요. 분야별로 좀 다른 것 같고 어느 분야는 뭐 심상정 후보, 어느 분야는 안철수 후보, 또 어느 분야는 이재명 후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여기서 이제 언급 안 된 분이 있으니까 예. 본전 못 찾은 심상정 후보. 본전을 못 찾았다? 예. 저는 오히려 심상정 후보가 빛을 좀 더 못 보게 된 토론회가 아니었나 맞아요. 싶어요. 생각외로 토론을 못 예, 하셨더라고요. 이제 왜 그랬냐면 뭐 중간에 이제 공약에 대한 정보를 잘 숙지가 못한 상태로 나와서 질문했다가 거꾸로 뭐 공약을 좀 모르고 오셨네요라는 답변을 받고 뭐 제가 잘못 알았길 바랍니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하게 되는 그런 현장이 이제 연출됐는데 그런 그게 것들이 사드 관련 이슈 때 그랬나요? 언제 토론하던 한 중반 예, 지나갔을 때 윤석열 그랬어요. 후보가 예, 약간 예, 그 얘기
얘기가 있었죠. 저희 사드 얘기 뒤에 사드가 나오죠. 아니라 네. 그 최저임금 윤석열 후보한테 최저임금 아, 주 52시간 철폐 뭐. 52시간 철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과정에서 맞아요. 네, 그 숙지하지 못한 모습으로 네. 네, 좀 안타까운 모습을 연출을 했었죠. 예. 그렇게. 혹시 우리 이윤규님은 그러면 아까 문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윤석열 후보 말고 이제 어나더 3명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제 끝나고 나면은 가장 중요한 건 기억에 누가 남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3명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억에 남았던 거는 윤석열 후보였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번 때 가장 수혜자는 윤석열 후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죠? 사실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윤석열 후보는 토론하면 끝난다. 토론 한 방이면 끝나고 아니 도대체 저 말 뻔뻔하게 잘하는 이재명 후보랑 상대로 단 10분이면 끝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론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토론을 길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끝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가 맞아요. 많이 해결됐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결국은 국민의힘 탓. 그다음에 또 기억에 남는 건 리백.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 최고 승자는 윤석열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토론에서 가장 잘한 장면은 어떤 장면이라고 보세요? 아마 이제 처음에는 조금 그 토론 과정에서 좀 미숙한 모습이 좀 보이기도 했던 것은 사실이었는데 후보님께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굉장히 취조하듯이 범죄자를 취조하듯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고 아 그래도 밀리지 않는구나. 이 부분이 제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태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질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대장동 대장동 관련 사건. 이슈. 두 분이 인상 깊었죠. 근데 사실, 이제 근데 사실상 어제 토론 구조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윤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약간 3대1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지금. 3대1 같았다? 네네. 약간 3은 1은 누구예요, 그러면은? 1이 윤석열이고, 윤석열이고. 네, 약간 다골 맞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그거를 받아들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심상정 후보 그리고 그 안철수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옛날에 사드 그 철회. 사드 반대 그 부분에서도 한 번 뭉친 적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보고 나서 그런 걸 접하고 나서 이 토론을 보다 보니까 그 1대 3이네. 1대 3에서 안 죽은 것만 어디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안 밀린 게 어디냐. 그럼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오신 우리 두 분이 봤을 때, 야,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참 잘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다. 좀 꼽아줄 부분. 아니면 뭐 다른 후보도 좋습니다. 좀 인상 깊게 본 부분이 있었나요? 인상 깊게요. 예. 없나 봐요. 왜 대답을 못 하시죠? 그러면은, 예, 우리. 네네. 저는 뭐 여러 장면들이 떠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려는 후보는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가장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미래지향적이었다? 1차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과거에 자꾸 이렇게 물론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도 후보의 자세지만 그것만 하기 위한 토론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민생 문제나 좀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토론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좋지 않았나 그런 장면이 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또 어쨌든 그 성남시장과 이제 경기지사 하면서 그 네. 행정력에서 나오는 그 공약을 이야기할 때 좀 더 세세하고 또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되게 기억에 남았던 토론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다라는 토론회를 저는 봤고요. 1대3 네 인정합니다. 근데 그만큼 얼마나 두드럽게 만들면 그렇게 다들 공격하겠습니까?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니, 그, 채팅창에 저 지인분을 좀 푸신 것 같아. 앞으로 제대로님. 정다운 장민수 화이팅. 기죽지 말자. 지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나온다고 좀 주변에 좀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니요, 저 페이스북에 공지 올렸어요. 근데 링크를 올리진 않았고요. 네. 좀 주변에 얘기를 하셨나요? 저는 이야기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또 온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TV는 처음 나오셨다고 했는데 네. 굉장히 주변에서 그 부러움을 많이 샀다고.
사실은 이제 저도 공지를 아까 정다운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페이스북에다 공지를 올렸더니 네.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나 이런 거 나가니까 관심 좀 부탁한다 그렇죠. 이런 의미였는데 거기 이제 저는 안 보고 사회자의 감동란 써있어가지고 제가 또 이제 오른쪽에서 살짝 인기가 조금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만. 뭐 다 인기 좋아요. 아 진짜요? 아니는데 왼쪽에선 사례 협박 들어오던데 요즘. 죽여버리겠다고 감정만. 그래서 네. 아유 하여튼 저 진주정 씨입니다. 채팅창을 성씨까지. 다 보고 계세요. 아, 저는 네. 그걸 한번 역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떤 거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나온 사실은 정현호 대표님이 이제 그 대표님이시긴 한데 네네네. 공식직함은 네네. 그 이재명 후보가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잘하는 부분이 있구나. 혹시 그런 점을 좀 칭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뭐 줄기차게 늘 칭찬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재명 후보는 그래도 이렇게 자신만의 정치 철학은 정리가 좀 잘 돼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정치 철학. 그래서 항상 자기의 어떤 주장을 펼칠 때 자신이 평상시에 결론을 그러니까 고민 끝에 답을 내린 것을 기반으로 항상 발언을 하고 시작하는 막힘이 없죠. 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는 보지만 근데 항상 보면 아니, 칭찬까지만 해. 칭찬까지. 근데 약간 조금 더 부족할까요? 어떨 때 보면 그런 원론적인 정치 철학은 좋은데 그 정치 철학을 구현해주는 디테일한 정책은 또 얘기를 안 할 때가 또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뭐 국민을 향한 주권 사상이라든가 이런 건 좋은데 그런 얘기가 반복은 되고 그러나 거기에 연결되는 정책은 또 때로는 없을 때가 있고 근데 본인이 연구를 많이 하신 것들은 얘기를 자주 잘 하시는 건 알겠는데 또 이 철학이 잘 준비되었다는 거에 비해서는 또 때로는 구체적인 건 떨어질 때가 있다. 저는 이렇게는 봤습니다. 어떤 정보는 정책 어쨌든 밑에서 같이 보좌하는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부분이기도 그쵸, 하고 네.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죠. 보좌관들이 이제 다 협업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뤄가면. 그래서 저는 그렇죠. 생각이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다른 게 정치 철학은 물론 이제 갖춰줘야 될 면이고 지도자에겐 근데 그리고 그 정책 철학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계속 그 형이사학적인 얘기만 계속 돌고 뭐가 우선순위냐 얘기만 왔다 갔다 하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했을 때는 어떤 비전으로 드러나 보이느냐는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이제 좀 부족한 거는 부족한 거 아니냐? 좋지 않다. 근데 오늘은 채팅창이 엄청 치열하고 그 어떤 전체적인 그래도 규칙에 의해서 잘 써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자,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선 그 투표 날이 언제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사전 투표일은요 3월 4일, 5일 금요일, 토요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 투표 날은요 그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인 9일입니다. 3월 9일. 9일입니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윤규 청년보좌형님은 이재명 후보는 그래도 이런 게 장점이 있구나.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이재명 후보보다 저기 나와 있는 네. 장민수 대변인 칭찬을 좀 하고 싶은 게요. 갑자기요? 뭐 좋습니다. 뚜루뚜뚜. 사실은 이제 미래 대통령 그 청년 보좌역 하면서 윤석열 후보님에게 쓴소리를 하는 그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때 원래는 그냥 내부로 보고서를 올리고 할까? 좀 약간 이런 비겁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탈모 공약을 보고 그거에 대한 찬반 여부랑은 상관없이 굉장히 타겟팅을 잘하고 있구나. 유권자 타겟팅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뽑지 않고 심는다라고 표현한 부분들. 그랬었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위기감을 느껴서 진짜 이러다가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사실 그땐 구도가 저도 만들어지겠구나. 지금 국민의힘 망했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때 한참 또 어려울 때야. 국민의힘이 맞아요. 내용을 막 맡고 네. 있을 아유. 때고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지. 오시고 막 숨었잖아요. 대표님. 그래서 사실은 그거랑 탈모 공약 찬반 여부랑 상관없이 그런 탈모 공약을 이슈를 냈었던 선점하고 네. 그런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놀랬습니다 사실. 장민수 우리 단장님은 그래도 윤석열 후보 토론해 보니까 좀 다시 봤다. 사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좀 예측 가능한 모습들이 좀 많이 비춰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동이라던가. 그렇죠. 그 네.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지적을 할 것 같았고, 네. 그리고 사드나 어떤 중국 관련 문제에서는 또 강하게 또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상대로 좀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었고, 또 그래도 인상 깊었던 점은
밀고 가는 힘은 굉장하시다. 그러니까 머뭇거림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말을 함에 있어서 보통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수렴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아직 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좀 더 목소리를 듣겠다라든가라는 좀 수식어로 붙일 만도 한데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에서는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시원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쨌든 저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로서는 좀 우려적인 부분들도 있겠다라는 양가적인 감정이 좀 죄송한데 방송하시면서 지금 채팅 치세요? 그 정현우 잘생겼다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네, 원래 출연하시던 그 그러시구나. 3에 출연하시던 정국진님이세요. 저런 얘기 간만에 들어보네요. 우리 또 이제 정다운 또 본부장님은 어떻게 칭찬할 부분? 저는 뭐 해놓은 게 없으니까 없다. 칭찬할 게 없다? 없다. 뭐 소신 있는 거 네,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 후보님 부족한 거 맞습니다. 뭐 그렇지만 성남시장 이제 경기도지사 하면서 그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책도 한번 해보고, 네, 뭐 실수도 해보고 이제 하는 과정들인 거잖아요. 우리 후보 부족한 거 맞는데, 근데 윤석열 후보님 자체는 그 부족하다고 평가할 만한 게 지금 없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해놓은 게 지금 없으시잖아요. 뭐 약간 그 플러스도 아니고 실제로? 마이너스도 아니고 나쁘지 않다. 네, 없어요. 뭔가 이거를 잘했다 못했다 뭐 달리기도 한번 띄워놓고 어떤 결과들이 있어야 그래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맞아요. 지금 어쨌든 시작하는 지점이고 뭔가 행정 경험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평가할 게 없는 거죠. 그래도 왜 그 우리나라 상권 분리 체제 안에서 사법부 안에서의 공무직 수행할 때는 꽤 큰 굵직한 사안들을 나름 잘 처리한 사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은- 자기 이제 부인 되는 분의 어쨌든 그 검찰 기소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는 거죠.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보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재명 후보 측이 국민의힘 우리 국민의힘이 아닌데 자꾸 소개를 그렇게 해야 되네. 우리 정현호 대표님 그리고 이제 이윤규 우리 청년보좌형님 두 분이 이제 나와 계시는데 이재명 후보의 치명적인 약점. 네, 어제 토론회에서 보인 저는 좀 그 인상 깊었던 장면하고도 좀 관련성이 있는데 네, 대장동 얘기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장동 게이트.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에 대해서는 변론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이 없는 것처럼 국민들이 느끼게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제는 윤석열 후보가 정확하게 쟁점을 딱 잡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럼 당신은 대장동 때 이게 관여를 했다는 말이냐 안 했다는 말이냐를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답변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답변을 하실 수 없겠죠. 어떻게 이걸 답변하시겠습니까? 얘기했는데도 그 다음에 계속 답변을 못했어요. 답변을 못했습니까? 그 순간에 이재명 후보가 네. 답변을 안 했죠. 네. 제가 그 부분은 앞부분 놓쳐가지고 보지 못했는데 약간 이제 그 피해서 좀 들어갔었죠. 그렇죠. 그 윤석열 부분에서는. 후보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시진 않으셨죠. 예, 그 이제 다른 그 이슈를 살짝 꺼내면서 이제 그러니까 공격에 왜냐하면 나섰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 전에 했던 얘기들은 이제 대장동에서 본인은 이제 자신의 치적이라고 얘기할 포인트도 또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주변의 측근들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나는 관련이 없다라고 또 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입장이 관여를 했다는 거냐 안 했다는 거냐 입장을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이제 한 다음에 이 쟁점 사안에 대해서 한번 찝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한 사람들 3억 5천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리스크가 뭐 없다고 해서 시장이 나서서 설계를 한 건지 아니면 이제 시장이 보기에 이제 그냥 설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혜택을 입어간 건지 어쨌든 분명하게 얘기해라라는 말은 사실 좀 답변을 안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좀 봤는데 어쨌든 그 지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딱 쟁점을 바로 잡아줬을 때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좀 치명점이 좀 윤곽이 분명해졌다. 그 말씀하셨죠. 이제 그거에 대해 대장동이 연관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부분은 회피를 하셨지만 하신 말씀이 윤석열 후보에게 역으로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그렇게 치면은 그 대장동 그쪽 관계자가 너네 아버지한테 집 사줬는데 네가 더 문제 그렇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네. 그 녹취록 관련해서 이제 뭐 이거면 뭐 다 죽는다 뭐 네. 아니, 그 저는- 얘기까지 이제 저는- 나오면서 이제 했었죠. 예. 저는 김만배 씨를 언론 구속 수사해가지고 도대체 뭔데 이러는지 궁금해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 썸네일로 좀
구속하라! 김만배 구속해가지고 도대체 왜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건지 이거는 이제 왜 그 그렇게 감독님의 윤석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희 이제 공식 의견이 아님을 저희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관없죠. 이재명 후보를 구속하라도 아니고 김만배를 구속하라는데 왜 그게 문제가 네, 되나요?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채팅창에는 벌써부터 이제 사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드는 이미 저희가 이슈를 하나로 빼놨어요. 맞아요. 좀 이따 또 가열차게 곽상도도 감옥 가야죠. 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다 문제예요. 오늘 밤에 아마 네. 결론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구속에 관한 내용이. 제발 할 사람 제발 감옥 좀 보내주세요. 감옥 선생님. 가자. 아 네. 가자. 자, 이윤기 우리 청년보좌형님은 야 이게 좀 날카로웠다. 이재명 후보가 역시 또 이 부분에 약점을 보였다. 혹은 뭐 다른 네. 후보를 통틀어서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전 최고의 약점이라고 보는 것이 토론을 잘한다라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게 약점이다. 네, 왜냐하면 오. 사실 보니까 토론을 잘하는 것보다는 그냥 말을 잘하는 느낌이었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비유를 하나 드리고 싶으면 글씨를 잘 쓴다고 글을 잘 쓰는 건 아니거든요. 좋은 비유예요. 나왔다. 좋은 비유. 하나 나왔군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어제 토론 과정에서 주변국과 뭐 핵심 동맹국 중에 뭐 어디를 먼저 방문할 거냐, 어느 순서로 방문할 거냐라는 사회자의 공통 질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대답을 할 때 뭐 이제 외교 상황에 먼저 말할 필요가 없다. 뭐 그때 상황을 봐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로 발언하셨는데 좋게 보면 이제 실용주의적이다라고 봐줄 수도 있고. 사실은 근데 이제 사회자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 그런 질문이 그 토론회에 들어간 취지는 그렇죠. 어떤 외교 정책을 펼칠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주변 국가, 특히 미국과 중국이라는 그 미중 경쟁 속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말을 잘하시는 거지 토론을 잘하는 건 아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미국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중도층의 지지를 잃는 대신 전통적 지지층의 이걸 강화하는 목적만 다룰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 이제 중국을 먼저 방문해야 된다, 미국보다 먼저 방문해야 된다라고 발언한다면 어떻게 보면 전통적 지지 세력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중도층으로부터 완전히 이탈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미국이나 중국 어느 쪽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런 태도는 토론을 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글을 쓰는 태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이제 채팅창에도 나오지만 외교가 그렇게 간단하게 정해질 수 있는 거냐? 라는 어떤 반문에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정해지는 상황은 아닌데 매번 이제 완전히 준비된 상황에서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령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 둘 다 선택을 요구할 때 뭐 이런 분명히 상황이라는 있죠. 게 우리가 원하는 순간에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오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준, 네, 어떤 뭐 맞습니다. 근본. 네.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판단한다는 취지는 거의 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원론적인 생각합니다. 얘기가 되겠죠. 네. 근데 저도 그 답변 들으면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냥 어쨌든 만약에 하게 되면 그냥 우선순위 정해놓고 나중에는 이게 조율 가능하다고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번이 미국, 그다음 일본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해놓고 그러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의 답변도 저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냥 원래 이재명의 스타일이 있는 사람인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 후보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을 고려했을 측면인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말하면 책임져야 되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 거고, 그렇죠. 예, 이게 질러서 또 안 되면 우리가 무슨 그 야당은 어쨌든 지금 슬로건 자체가 그냥 정권 교체잖아요. 네, 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어쨌든 이걸 바꿔보자 하는 게 사실 지금 거의 메인 슬로건이나 전략처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사실 계속 비전을 보여줘야 되고 뭘 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원래 이재명의 스타일이 사실 돋보이지 않았던 토론회는 맞았었던 것 같아요. 원래 계속 사이다 발언, 뭐 세게 시원한 말하고, 선명함, 뭐, 예. 어제 그 신성정 후보님이 이제 지적해준 것처럼 같이 개혁 노선을 걷는데 왜 하지 않느냐. 근데 어쨌든 제가 감히 판단하건대 후보 자체도 되게 답답했을 거다. 예, 명확한 답을 이제 명명백백하게 이제 주는 걸 좋아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저도 보는 내내 좀 답답한 면이 있긴 했습니다. 어제는 이미 뭐 사이다 발언만 하면 표가 날아간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그러면은 뭐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이제 저희 오른쪽에 이제 나와 계신 분들이 뭐 더불어민주당 캠프 쪽에서 이제 나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청년선대위 운영단장 장민수 단장님이 보셨을 때, 야 윤석열 후보가 어제 토론에서 확실히 이 약점을 보였다. 이게 저희가 조금 이 주제를 길게 가는데 어차피 그 다음 이슈가 그 짧아요. 양자 토론인데 조금 저는 임팩트가 약했다고 보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김동연 후보하고 했었던 예. 양자 토론. 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라디오로 했었다면서요. 유튜브랑. 네. 맞아요. 유튜브에는 대략 한 20만 정도 실시간 동접자가 잡히고 라디오로 이렇게 나왔다고. 아, 하는데. 20만이나 봤어요? 네. 7만 정도라고. 많이 봤네. 17만. 근데 뭐 어. 이 채널 저 채널 합치면 뭐 20만 정도 된다. 뭐. 24만 정도.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제 임팩트가 크진 않아서 워낙 어제 사자 토론이 컸으니까 이제 조금 더 길게 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좀 뼈아팠다는 점은 좀 보여지는 이미지에서 좀 마이너스가 있지 않았나. 어떤 말씀이냐면 보통 저희가 이제 자신이 없을 때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떨구는 현상이 많이 있잖아요. 발표를 할 때. 뭐 그렇죠. 예. 네, 근데 초반에는 그래도 윤석열 후보님께서 되게 자신 있게 이렇게 정면을 쳐다보시고 또 이렇게 옆을 쳐다보시고 잘 질문을 하시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더 고개를 좀 아래로 숙이는 빈도가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건 전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외운 걸 까먹어가지고 한번 본 게 아닐까요? 외국 그거 한 번 봐서 한 번 봤다. 네. 자료를 좀 다시 봤다. 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무래도 대선 후보로서 좀 아쉬운 장면이지 않았나라는 게 전 첫 번째고요. 또 두 네. 번째는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이제 청약에 대한 부분이 좀 논란이 됐잖아요. 안철수 후보와의 이제 토론이었죠. 네. 아쉽죠, 그 부분. 근데 청약에 대한 부분이 이게 첫 번째 논란이 아니었거든요. 국민의힘 그 한번 당내 있었죠, 경선 예. 때 유승민 후보께서 이미 청약에 대한 통장 부분을 가지고, 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물론 대선 후보가 모든 개념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디테일한 것까지 다 체크를 할 수는 없지만 이미 논란이 한번 됐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내용을 한번 보셨었으면 그래도 이렇게 동떨어진 답변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좀 아쉬운? 그러니까 이런 공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어제 이제 청약역 뭐 가점, 뭐 합격권에 대한 점수, 뭐 84점 만점, 뭐 40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랑 뭐 계속 나오고 있는 리백 요 이야기랑 해서 조금 준비가 덜 된 리더 아니냐라는 공격들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R200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얘기인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토론 문화에서도 이제 자신이 자기 견해를 펼칠 때 오히려 듣는 이는 국민들이라면 좀 내용을 풀어서 얘기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풀어서? 네, R200이라고 하면 영어 단어인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리뉴얼. 그러니까 재생의 에너지를 네. 100%로 올리는 것에 대한 R200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그렇죠. 것을 그냥 R200 딱 물어본 다음에 아시냐 모르시냐는 식의 이런 토론이라는 거. 이게 무슨 장학 퀴즈냐? 도전 골든벨이냐? 그렇게 따지면 모든 후보가 내가 공부를 더 해온 걸 가지고 상대 후보한테 개념 던지면서 그럼 끝도 없죠. 네. 그걸 그 개념을 안다 해서 그 분야에 대한 비전을 정확히 알고 정책을 잘 실현할 수 있다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토론하는 건 전 좋은 게 아니라고 봐서 그 하나만으로 이제 뭐 아는다 모른다 이런 식의 얘기로 판정 지을 건 좀 아닌 것 같다. 혹시 리백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예. 그게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은? 그 에너지, 그러니까 네.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부품만 가지고 교류하겠다. 네, 그러니까 네. 현재 그 356개 회사 정도가 지금 그런 교류를 하고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물건 하나 만들 때 화력 발전을 사용하는 물건이면 우리는 안 받겠다. 혹시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개념 이것이 설명은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배웠다고 봅니다. 네네 이게 이제 기업 간의 협약이라는 걸 알고 이제 기업 간의 협약이라는 거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R200 그러니까 리백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이게 정치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고 환경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이게 중요한 사안인데 대통령 준비한다는 사람이 그걸 모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하시는데 앞으로 제대로님도 그걸 대통령이 되려면 아셔야 된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저는 솔직히 그거를 리백이라고 저는 배우지 않았지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 배운 바가 있어요. 이게 사실적으로 이걸 하는 기업들이 100% 진짜 막 신재생 에너지만 사용하고 그러고 이제 환경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크루즈를 탄다고 해요. 크루즈는 사실 그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이게 RE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이제 리뉴얼블 에너지 그 크레딧이라고 있는데 이걸 돈 주고 사는 느낌이에요. 이거를 웃돈 주고 이걸 이용을 하면은 이거를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거 그거로 쳐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도대체 이게 환경적으로 어차피 실패할 거 이걸 뭐 그렇게 물고 넘어가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뭐 미래 지도자는 그 정도는 알아야지 하시는데. 뭐 사실 저는 이제 요거의 핵심은 이거 가지고 각 무역 장벽이나 어떤 카드로서 활용이 되는 부분들을 더 실질적으로 논의가 앞으로 좀 돼야 되겠다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었어요. 자, 이제는 이제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요건 뭐 짧게 좀 네네, 짧게 얘기하죠. 이제 뒤에 부분을 그럼 갈까요? 요 아, 부분은 여기를 갈까요? 제일 재밌는 게 뒤에 부분일 것 네. 같아요. 예. 자, 다음으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후보의 대북 선제 타격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윤석열 후보의 안보, 외교관에 대해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바로 사드입니다. 사드가 무엇입니까? 이제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라고 해가지고 그냥 정확하게 말하자면 탄도 유도 미사일 있잖아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네, 그렇죠. 탄도 유도탄을 이제 종말 단계에서 직격 파괴로 요격한다. 이제 하늘에서 이제 날아오고 있을 때 그걸 위에서 쏴가지고 이제 없애버리도록 설계가 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사드라는 친구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설 명절이었던 지난 1일 인천 강화군 최국단에 위치한 강화 평화전망대를 찾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사드를 포함한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1월 30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드 추가 배치라는 한 줄 공약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윤 후보가 이러한 안보 행보에 나선 것은 최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을 부각하며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 하는 의도로 해석되는데요. 이제 최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몇 번 있었냐,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 일단 올해 들어 7번이었고요. 14일에는 탄도미사일 2발, 17일에는 탄도미사일 2발, 25일에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 27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원래 대본에는 없는데 그거 아주 디테일하게 적어오셨네요. 아, 그렇죠. 예. 도대체 사람들이 왜 굳이 사드를 가져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북한을 이렇게 위협하고 중국을 위협하는데 사드를 굳이 그려와서 필요하다. 되겠느냐 이러는데. 사드라는 것 자체가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해치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탄도미사일을 해체하는 이 사드를 가져오려는 이유가 북한에서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거든요. 그것도 탄도미사일을.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은 섣부른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공세를 이어가며 북한의 도발에 맞장구 치는 대국민 안보 사기극을 중지하라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얄밉게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원래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원래 그렇습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에 대해 여기 계신 네 분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민주당 쪽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뭐 지금 채팅창 보니까 이거는 아주 참 극명하게 나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그럼 가만히 있으면 너 핵 맞을 거야 뭐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고 야 이거 뭐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세요. 이 선제 타격이라는 거를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제 네네. 사드가 그럼 뭐냐? 네네. 예? 사드가 뭐냐? 뭐 짧게 한번 또 설명해 주시고 요 이야기 좀 읊어주시죠. 우리 사드요? 예. 사드, 그러니까 어쨌든 안보 문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뭐 예를 들어 사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드는 오늘 이제 제가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런 전쟁 용어나 이런 게 익숙하지 않는데 이게 하늘에서 미사일 날아오면 이제 맞추는 거죠. 예. 이 고고도 미사일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그거를 폭파시키는 이런 시스템이란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예를 들어 이게 높게 타격하면 할수록 이 반경이 넓어진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저기서 날아오는 거를 만약에 낮은 중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만큼밖에 안 되면 사드 같은 경우는 고고도이기 때문에 이 한반도 전체를 사실은 자기 안정망 거리에 있게 설치할 수 있는 걸 사드라고 이제 들었는데
근데 결국 이 사드 배치의 문제는 그러니까 외교 정치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실은 사드를 요청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근데 또 이걸 또 설치하면 또 중국. 얼마 전에 그 어쨌든 사드 배치 관련해서 중국에서 그래서 막 외교 문제나 이런 것들이 크게 있었잖아요. 있기는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미사일을 쏜다고 해서 이걸 사드를 지금 수도권에 설치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수도권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사드 배치, 북한이 미사일 쏘니까 사드 배치 정책적으로 이렇게 공약이 나온 거는 어떤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제 대선판에 저는 이용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보 관련해가지고 지금 유권자의 마음이 흔들리냐 했을 땐 그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김대중 정권 때는 안보관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충분히 국민들을 선동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사실 이 논의 자체가 과연 의미가 있는 이 사드 배치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미가 크게는 없는 일이었죠.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이제 미사일을 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사드가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중도분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민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뭐 안보에 대한 문제가 뭐 무기를 하나 더 설치하느냐 마느냐에만 사실 그치는 문제는 아닌데 그렇죠. 사드 하나로 너무 모아지는 측면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토론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면은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드라는 게 뭐 낯선 개념은 아니잖아요.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배치 가지고 큰 뭐 논란이 있었죠, 국가적으로. 갔었죠. 예. 단순히 그냥 그게 한반도를 이제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냐 마냐는 사실 쏴보질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결국에 중국과 미국 맞습니다. 요 변수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반응, 그로 인한 미국의 반응 우리 어떤지 봤고요. 중국의 반응은 사실 더 좀 처절하게 다 굉장히 당시에 무역도 막히고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도 피해가 막중했었고요. 또 그럼 국내에서는 그럼 잘 그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냐? 또 그게 아니잖아요. 성주 시민들 또 이렇게 막 일어나셔가지고 시위하시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데도 상당히 오래가 기다렸거든요. 갈등 비용도 생기고요. 그런 과정을 한번 겪어봤었는데 그런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 추가 배치라는 개념이 너무 이르게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는 좀 있어요. 물론 필요하면 해야겠죠. 필요하면 해야 한다. 이거는 정다운 우리 본부장님도 동의하는 부분인가요? 필요하면 해야 필요하면 해야 된다. 필요하면 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의힘 근데 지금 필요하니까 해야죠. 네.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정현호 대표님 조금만 더 이어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과연 해야 하느냐 이런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될 과제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게 과연 해결이 짧은 시간 안에 될 수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한 아까 정다운 대표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럼 어디에 설치를 할 건지 그럼 어디에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 살고 있는 분들에 디테일한 대한 부분들. 어떻게 설득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제 토론에서 나왔듯이 그러면 경제적인 보복이라든가 이런 예상되는 과제들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아직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내놓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궁금한 게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근데 그 사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 충돌하는 게 저는 솔직히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너무 궁금했거든요. 중국이 저희한테 미사일을 쏘는 것도 아닌데 사실 도발은 항상 북한이 하는데 왜 중국이 자꾸 사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궁금했는데 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네네.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네네. 과거에 사드가 한창 논란됐었을 때 기억을 좀 되듬어 그렇죠. 네네네. 보면 이게 사드가 레이더 범위가 맞아요. 중국까지 포함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네, 그러면은 중국의 민감한 문제들이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미국도 알게 될 것이고 아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민감하게 그래서 주로 중국이 이제 민감하게 논의되는 생각을 하는구나. 부분들은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알려져 있죠. 저는 네. 아까 지금 좋습니다. 네, 제가 못 참아가지고요. 본격 들어오시죠. 네, 말씀해주세요. 얘기하기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제가 청년보좌역 이윤규 청년보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중국이 반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드를 도입하면 중국이 반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외교적으로 고려를 해서 사드 도입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주장이거든요. 반박 내용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 근데 쪽에. 사실은 우리가 이 사드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북한 핵을 막기 위한 이유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막기 위한 방어 무기를 도입을 하면 중국이 싫어한다. 그럼 거꾸로 그래서 사드 도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실 거면
거꾸로 그러면 사드 도입 없이 중국을 자극하지 말고 그럼 자극받지 않는 중국이 한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그 비전들이 북한의 핵을 억제하고 비핵화까지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비전 없이 바로 이제 사드는 중국을 자극하기 위해서 안 된다라는 주장에는 공감하기가 어렵고 명확한 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여줄 수 있는 그 명확한 비전을 중국이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당근과 채찍을 함께 제시를 해야 돼요. 그거 없이 중국은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있으면 저는 이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평화 협정으로 그러니까 평화 체제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쨌든 핵을 지금 뭐 소유하고 있는지 어쨌든 그 전쟁에 대해서 한반도 전쟁에 대한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이제 구축해 가는 게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의 어쨌든 그 평화 비전이고요. 한반도 비전인데 그거 가는 과정에서 지금 같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계속 문재인 정부가 뭘 하려고 하면 나경원 의원이 미국에 가서 이거 반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이건 분명히 비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닌가요? 네. 그러면 지금 오늘날의 지금 핵 위기는 당시에 핵 위기가 있어요, 지금? 미사일을 몇 번 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 당연히 말씀하시고 항상 핵위기라는 거는 특정 군가 한국이 네. 보유국이라는 건 뭐 거의 명약 관화한 모멘트 사실이죠. 특정 모멘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가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는 모두 핵 위기입니다. 그렇죠. 예. 뭐 언제 이게 날라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까 평화 체제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근거가 만약에 북한의 타격이 그런 상황이 필요 없는 상황에 의해서 논의를 해주신 거면 거꾸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도 평화 체제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그렸던 평화 체제랑은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근데 그럼 그 평화 체제를 위협했던 것이 보수 정당이었나요? 아니면 북한이었나요? 보수 정당은 아니었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들, 가령 이번에도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는데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수 정당이 어떤 발언을 해서 발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북한이 예. 행동을 하는 것이고 핵실험도 보수 정당이 어떤 발언을 해서 한국의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발언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결단하고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존하는 게 북한의 총구고 미사일이고 핵이라는 뜻이고 그거를 어떤 억제하기 위해서 사드라는 건 우선 필요하다라는 어떤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 네. 채팅창에 이제 핵 위기가 뭐 지금 당장 이제 뭐 아주 일촉즉발 이를테면 뭐 우크라이나 현재 뭐 사태처럼 크림반도 사태처럼 이제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뜻인 거죠. 네. 네, 이게 뭐 사실 그 정도로. 네. 사실상 북한이 이제 매번 이렇게 저희를 위협을 하고 이 평화 관계에 있어서 자꾸 뭔가 유리를 깨는 짓을 할 때마다 이제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이 이제 취해온 태도는 항상 같았어요. 이제 진보 정당 같은 경우는요 평화롭게 좀 달래는 형식으로 너가 이렇게 해서 마음이 아팠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니까 이렇게 좀 좋게 가자 이런 쪽으로 이제 평화와 대화 이런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해왔고요. 진보 정당은 보수 정당은 이건 안 된다. 예를 들어 좀 회초리를 드는 실질적으로 부모님처럼 너 이게 무장이 이게 말이 돼 된다. 이게 이러면 안 되지 네. 이렇게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갈립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저희 진보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아무래도 좋게 그쪽은 약간 진보 성향을 오은영 가지신 쌤 같이 분들이 없어요. 맞아. 예. 약간 오은영 쌤 같이 약간 진보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오은영 쌤 같이 아이가 잘못을 하면 어르고 달래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야지 이런 느낌이고 그러면 분명히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느낌이고 약간 국민의힘은 약간 인류애를 잃어버린 약간 이수정 교수님 같이 약간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약간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과 약간 범죄자를 대하는 시선이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지만은 네. 않고요. 우리 정연호 인도피아 대표님. 물론 이제 이러한 시선이 흔히 뭐 도덕 정치론에서 네. 이제 자애로운 그러니까 엄격한 아빠냐 자애로운 어머니냐론으로 나눠질 수도 있는데 네네. 꼭 그런 차원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안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평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협약을 맺고 하는 거는 국제 관계나 외교적 차원에서의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스스로 우리 국방안보를 지키려는 노력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왜 사드가 왜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 위협이 우리가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안정적으로, 다층적으로, 그다음에 중층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강화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드가 이제 무용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꼭 그렇게 볼 게 아닌 게 대한민국의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ADB. 예. 거기에서도 한국형 사드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성되려면 2032년 정도 돼야 완성이 돼요. 아직 우리 기술력으로는 10년 좀 넘게 남았네요. 오래 걸리죠. 예. 그러니까 그 동안까지 고도의 방어를 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우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그 사이에 어떻게 12년간 버티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입을 해오고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는 건데 여기서 논의가 될 때 사드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 핵위협을 막을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면 얘기가 잘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네. 저 4240님의 이야기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선제 타격이라는 것이 우리가 북진을 해서 뭐 다 없애버리자, 통일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강력한 위협이 있을 때 타격을 가하자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라는 뜻이죠. 사드랑은 좀 다른 내용이긴 네, 하지만 물론 다르지만, 예. 선제 타격 얘기도 잘 정리해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 멘트 들어오면 이미 이제 타격을 받으면 이제 그건 뭐 대응할 의미가 없죠. 수도권이 피해를 다 입었으니까. 날아갔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반격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우리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게 확실시되고 이제 발사를 할 것으로 확실시되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제 전쟁이라는 네, 것이 네, 바로 뭐 영화에서처럼 뿅 하고 바로 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알게 됩니다. 우리도 쏘는 사람도 알고 이제 수비하는 입장에서도 공격할 거라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거기에 전제가 이제 정보 감시 정찰에 그렇죠. 의해서 정보가 확인이 되고 그것이 확실시되고 이제 이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럴 때 그때 거기 들어가는 요격 거다. 타격을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먼저 공격을 개시하겠다 그 의미는 아니었던 그럼 거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혹시 뭐 반론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현재 그럼 사드가 있는 거잖아요. 현재 있죠. 있잖아요. 그럼 성주에. 그걸로 사실은 안 되는 건지 왜 추가 배치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뭡니까? 이게 사드가요, 이제 100%다 백발백중으로 슝슝 다 맞출 수 있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이 친구가 진짜 높게 쳐줘봤자 한 80%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80% 정도 이제 적중률이 있다는 거죠. 우리 정의당 아니에요. 예. 저희는 아니에요, 저희.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드가 이제 한두 대 가지고는 이제 혹시라도 이게 못 막은 건 저희가 맞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 때문에 이제 사드를 더 추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럼 추가 배치하면 그 정확도가 더 높아지죠. 네. 커버 안 되는 부분. 방어 영역이 커지는 거죠. 이제 그 레인지를 좀 넓힐 수 있다 예, 범위를. 예, 예. 그러면 요 얘기는 안 나와서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추가 배치는 할 그 필요가 전- 없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요 before. 얘기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는 그분의 판단을 이제 의견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그분의 얘기도 잘 들어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사드는 고도잖아요. 높은 그렇죠. 고도를 막는 40km 이상 고도고 그 밑에 또 4km에서 10km 또 10km에서 20km 사이사이 층층마다 방어하는 이제 요격 체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형 이제 저궤도 영역의 방어 체계나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활용한다면 그러면 그 막을 수도 있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드를 배치할 때 드는 비용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갖고 있는 체계 안에서 방어를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준 거지만 사실은 뭐 안보 체계라는 것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안전하게 방어해 놓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수층 이제 후보가 되는 이제 윤석열 후보는 안보를 더 탄탄하고 다층적으로 더 확고히 해놓겠다라는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진보층은 그렇지 않은 정책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이제 사나이님이 현재 우리는 이제 휴전 중이지만 어찌됐든 전쟁 중인 대치 중인 국가다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아까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신 두 분도 얘기를 하셨을 때 필요하면 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만이 또 방법이겠냐 다른 방법도 찾아야 한다 안보를 강구를 위해서 해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 이슈 가지고 온라인에서 얘기할 때 야, 너희들 또 나라를 다 팔아먹을 거 아니야? 너희들 북한하고 짝짝꿍 할 거 아니야? 맨날 이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길게 얘기를 좀 해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양쪽 얘기 다. 그리고 호전적인 사람들이고 막 그냥 쳐들어가자! 이런 사람들도 아닌 것 같아요. 더 안전을 탄탄히 하고 예.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맥락은 연금 개혁이랑 같아요. 연금도 필요하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나중에 합의하자 이런 얘기가 된 것처럼 사드도 우리의 안보를 탄탄히 하는데 필요한데 공감하면 그 다음부터 어디다 배치할 건 나중 문제 얘기지. 사드 얘기하고 그거 하면 어디다 배치할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필요성이 서로
상대적으로 공감대를 찾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요 이야기는 또 아주 뭐 흥미롭게 또 이야기를 나눠봤고, 야, 뭐 채팅창 이제 또 불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함께하고 있는 방송은요, 민심쇼 시즌4 함께하고 계십니다.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청년 또 정치인들과 또 저 소대수 캐스터 그리고 계속 오시는 거죠? 감독님? 예. 강동란이요. 감독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대선이 치러지는 그날까지 우리 대선 때도 뭐 개표 방송 우리만의 스타일로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했으면 뭐 좋겠습니다. 딱딱하게. 솔직히. 개표 현황입니다. 뭐 이거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되려나? 근데 개표를 보통 언제 하죠? 개표 이제 6시 이후에 문 닫고 실질적으로 한 7시, 8시 그 사이쯤 7시쯤 넘어가면서 예. 저는 근데 그 개표 당일에는 그거를 제가 참여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냥 제가 네네. 떠놓은 거고 죄송해요. 왜냐면 디테일하게 지금 이제 하자는 건 아니고. 왜냐면 제가 후원한 곳이 이제 아프리카에 하나 있는데 거기를 다녀오기로 해서 이게 선거 딱 끝나자마자 그래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시네. 아유 아니에요. 역시 감동받았 딸이.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저희 이제 민심쇼고요. 다음 이슈, 또 채팅창 아주 불러드리겠습니다. 여야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강화 공약입니다. 이게 또 아주 재밌거든요.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손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 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되고 있고 6명은 피부양자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2월 1일 자신의 SNS에 또 반격의 글을 올렸습니다. 윤 후보는 외국인의 의료보험에 편승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외국인의 의료보험은 연간 5천억 원 이상의 흑자로 내국인이 득을 보고 있다고 밝히면서 혐오 정치는 곤란하다 하면서 윤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정책이 외국인 혐오를 조장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이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것도 사실은 온라인에서 굉장히 최근에 한 2, 3년 동안 뜨겁게 이슈가 되었었던 이제 부분인데, 먼저 이번에 선공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오신 정연보좌 이은교 보좌관님 그리고 인토피아 정연호 대표님. 이제 이걸 혐오 정치로 얘기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혐오라는 게 특별한 이유 없이 막 미워하고 좀 싫어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해당 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제 막 지급이 되고 하는 것들을 좀 요건 합리화를 하고 정상화를 좀 시키자는 취지에서 얘기한 사안으로 우리가 해석해야지, 이것을 차별을 부추기는 것처럼 해석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외국인 건강보험료 문제도 최근에 언론사에서도 이슈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유학가 있거나 한국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여성이 있다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기 친척 가족들까지 전부 다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15명 이상의 가족들이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우리나라 건강보험료가 지급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과연 저 대상이 다 지급돼야 될 대상이고 지원 대상이냐 이거죠. 왜냐하면 건강보험료 전체는 이게 다른 국민들이 다 이렇게 돈을 내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의 국간이 세고 있다 지금. 그런 건강보험에.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이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요건을 확인하고 강화하자라는 정책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맞다. 이은규 청년 보좌관님 더 붙이실 내용이 있습니까? 대체로 공감하는 내용인데, 근데 그거 너무 민주당 비판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항상 마지막에 혐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지금 정연호 대표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어떻게 혐오로 이어지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가령 예를 들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국인이 많이 등록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등록을 하다 보니 그렇게 중국인이 많더라. 그리고 이 부정수급의 사례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였는데, 여기다가 이제 혐오 정치는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사실 이게 왜 혐오인가 싶거든요. 네. 혐오에 대한 혐오를 멈춰주세요. 가령 예를 들면, 그리고 굳이 여기서만 나왔던 게 아닌 게, 저는 민주당이 지금 혐오라는 단어를 굉장히 즐겨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해체라는 그 공약에 대해서도 그것을 여성 혐오라고 몰아붙였거든요. 그래서
혐오라는 표현도 그렇게 쉽게 쓸 만한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제하는 그런 표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럼 오늘은 우선은 이 시간은 이제 외국인 건보 피부양자 등록 요건 강화 요 부분이니까 거기까지만 이제 논의를 좀 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신 이제 두 분 중에서 어떤 분이 먼저 반격에 나서실 겁니까? 건강보험에 대해서 외국인 그 등록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어떤 부분을 개정해야 될까요? 일단은 어쨌든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피부양자를 무한대로 늘려서 그분들도 와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지금 국회에 사실 입법 예고가 된 상태이고 이게 계속 개선이 되는 이제 제도고요. 이제 만약에 혐오라는 표현을 맞습니다. 예, 혐오라는 표현 많이 쓰지 않는 게 저도 좋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혐오라는 표현을 썼냐면 그 중국인을 부각시키는 발언들, 그러니까 특정 국가에 대해서 부각시키는 발언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냐? 굳이 할 필요가 있었냐?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혐중, 이거를 좀 자극시키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아마 후보가 발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네. 특정 국가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부각시킨다기보다는 실제로 급여 지급 상위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10명 중 8명이 중국인이야. 실제로 타가는 사람들이 중국인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 수치의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부정수급의 사례가 이만큼 있는데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그래서 특정 그렇다. 국가를 겨냥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국민들도 똑같을 텐데 이제 외국인들 중에서도 이제 자기가 의료보험을 납부를 하고 있는,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고 그 한국에서 살고 있는 그런 외국인들은 당연히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도 만약에 아이를 낳고 자식을 가지게 되면은 저희가 자녀들까지 이제 부담을 해가지고 가장이 내거든요. 그거를 모든 가정이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가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지어야 될 부분이 세금을 내지도 않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계속해서 살지도 않고 앞으로 한국에서 살지도 않을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한국에 와서 혜택을 보고 의료보험의 혜택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얌체같이 받는다면 그 부분이 이제 좀 짚어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내지도 않고 혜택만 받아가서는 곤란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예를 들어 세금을 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이제 부양자들이 있죠. 자녀들이라던가 이제 가족이라든가 그 사람들은 언젠가 살아가지고 한국에서 일을 하든 뭐 그런 일부를 이제 기대를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광의로 보면 뭐 그런 그렇죠. 것도 있겠죠. 예. 예를 들어 저희가 과학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한국에 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직계 가족들은 충분히 혜택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혜택을 못 받게 된다. 장민수 우리 더불어민주당 청년선대 운영단장님 좀 덧붙일 얘기가 있습니까? 사실 요 한 부분만 당연히 떼서 보면은 너무 넓게 해석하는 거 아니냐. 물론 중국의 사례를 운운하긴 했고 나열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타겟팅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또 다른 부분에서 이 흐름이 자꾸 이제 편을 가르는 듯한 그 오해를 살 만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잠깐 여성가족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렇다 보니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렇게 들리게 되는 거죠. 이게 조금 위험한 발언이다라고 이렇게 들리게 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중국에 대한 분노라든가 아니면 외국인에 대한 분노를 끄집어내기 위한 전략 발언이지 않냐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예. 실제로 이렇게 좀 세고 있는 게 확인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겠죠. 어떤 제도라 하더라도 완벽한 제도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또 사실 서로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뭔가 강화하자 세는 데가 있으면. 네. 아니 근데 그런 민주당의 입장은 근데 굳이 이 중국인이라는 대상을 꺼내가지고 굳이 이런 이제 알 필요가 불편한 있느냐? 관계를 만들었어야 했느냐 이거고, 이제 국힘 쪽의 입장은 약간 그럼 어떡해요 80%가 중국인이라는데 뭐 이런 것이죠. 뭐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정도일까요? 그 정도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근데 쟁점이 이제 되게 보면은 이게 온라인에서 이제 어떤 얘기냐면 네.
야, 중국 사람들이 와서 이거 외국인들이 와서 건강보험을 다 이거 혜택을 가져간다. 이거 문제다. 라고 하고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거 이재명 후보도 올렸지만 SNS에 아니야. 실제로 근데 뭐 물론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전체로 보면은 5천억 원 정도 흑자가다. 알아보니까 흑자가 나는 건 6천억 원에 정말 가까워요. 진짜 맞아요. 근데 흑자가 나는 최근 거. 3년간 네, 흑자가 난 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까? 흑자가 난 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더 많은 흑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례가 있고 부정수급으로 세지 않았다면 더 많은 흑자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제도는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미 얻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개편하지 손을 않아도 놓는다. 된다는 주장은 말이 안 그게 된다. 공감을 받기 어려운 주장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주고 부정수급은 사실 외국인뿐만 아니라 사실 국내에서도 국내 자본주의가 맞아요. 엄청나게 일어나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건강보험 사실 이 개정 제도 개정은 사실 한 달 두 달 있었던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아니 BJ들은 이게 나라에서 얼마를 버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진짜 진짜요. 와 장난 아닙니다 진짜. 많이 예. 내시나요? 저는 많이 냅니다. 저는 와, 이제 개인 후원 받는 것까지 저는 다 공개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냥 싹 다 내고 있어요. BJ들은 완전 이제 누구나 알 수 있거든요. 뭔가 추가도 뭐지 소득이 생기면 또 추가로 내라고 하더라도 소급 맞아요, 맞아요. 그거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풀이해서 좀 미쳐 죽겠어요. 아니 그 매달 10일날 똑똑 떼가는데 정말 피가 떨어지는. 근데 내야 될 건 내야 되는 아이, 건 그렇죠, 맞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안이 흑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반론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아. 네, 흑자가 났다면 뭐 좋은 일인데 그게 아니라 부당하게 이게 요건에 그러니까 자기 가족 피부영자를 늘려서 혜택을 받아가는 이 문제는 국간이 세는 문제니까 검토하고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 이 맞아요. 이 두 개 부분에 빵꾸가 있어서 났으면 메꿀 필요가 이 있거든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네. 성실하게 보험에 가입해서 10명 이게 아니라 사실 평균적으로 보면은 국내보다 그 피부양자 수가 적더라고요. 제가 수치를 좀 봤더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이게 아까 잠시 이야기해줬지만 이 가입 조건도 굉장히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외국인들이 네, 건강보험에 외국인들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가입하는 자격이. 조건이 그 자격이 굉장히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충족해서 나는 돈을 내고 있고 그리고 이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실 저희가 뭐 어느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의 공장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대부분 굉장히 열악해요. 맞아요. 맞아요. 열악해서 우리가 건강보험을 내고는 있지만 사실 병원을 갈 시간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내가 낸 보험에서도 그렇게 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그쵸, 뭐 논란이 저 일어나는 일년에 거 병원 한번 보니까 갈까 말까 너무 마음이 하거든요. 아프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신 분의 인터뷰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알아봤는데 네네.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 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건강보험을 다 납부하지는 않으세요. 그러겠죠. 그런데 예. 이제 제가 다문화 가정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마주하게 됐는데 오. 이 애들이 만약에 아프면은요. 아이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남의 그 한국 아이의 건강보험증 있잖아요. 그걸 빌려가지고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참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옛날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옛날에 이제 아직까지 원래 있어요. 이렇게 네. 빌려가는 경우들이 있다고는 이제 들었거든요. 옛날 얘기인 한국인들 줄 중에서도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사각지대에 내몰린 분들에게는 뭔가 도움을 드릴 그런 방책도 강구를 하고 그리고 반대로 이거를 충분히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외에 살면서 이제 간헐적으로 와가지고 막 양치같이 그런 사람들은 속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취업해서 근로를 하고 있는 외국인이 네. 국가의 건강보험을 정확하게 납입하고 말씀대로 사각지대에 있다 그러면 확대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자신이 낸 만큼 의무를 다한 만큼 권리를 받아가는 건 맞으니까. 돈을 냈으니까 받아가야죠, 혜택을. 그러니까 사각지대 확대한다거나 아까처럼 정당하게 대한민국에서 근로하고 보건료를 내지만 혜택을 못 받는 문제 좀 다른 문제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부당하게 이제 요건과 관계없이 자신이 가입한 상태에서 피부양자를 여러 등록해서 그 혜택을 받아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과다하게 자격도 없는데. 그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정확히 살펴보고 돈이 새지는 않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꼭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간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 갖고 근로를 하고 있다고 해서 건강보험료 낸다고 했을 때 해외가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둘까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적어도 조금 뭐 새는 돈은 없는지 정확히 보고 요건도 강화해서 바로 잡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이제 뭐 많은 TV 토론들 보다 보면은
뭐 서로 싸우기만 하고 이제 별 얘기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조금만 더 길게 얘기하다 보면 서로 얘기하는 게 뭐 엄청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은 예. 입장 차이가 조금 약간 좀 있을 뿐 뿐이죠. 어떻게 예. 접근할 거냐 디테일한 게 좀 이제 다를 뿐인데 역시 청년 정치인들과 또 그리고 우리 채팅창 여러분 채팅창도 아까는 좀 조금 날선 채팅들이 많았는데 이제 서로 이제 각자를 좀 인정하면서 그래도 어느 그렇죠. 잘 인정 안 하는 얌체만 분들도 솎아내면 있는데. 되지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우리 윤기님께서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제도를 개편하자, 개혁하자, 그리고 좀 개선하자라는 주장에 공감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원래 이런 토론을 준비를 하면서 민주당이 혐오 정치는 안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니 이거를 좀 개선하자는 주장이 혐오 정치라면 혐오 정치에는 절대 동조하지 않는 것이 맞잖아요. 이것이 혐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우리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미 국회에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이미 되어 있다. 이미 되어 민주당 쪽에서 뭐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준비됐네. 앞으로 이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제가 이제 토론 준비하면서 국회 이게 계속 예고돼 있고 이 문제가 한 3, 4년 전에 사실 불거졌던 문제고 그렇죠, 예, 이 이거는.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까 얌체같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적용률을 이제 시행을 할 거라고 예고를 한 상태예요. 멋지네요. 자, 이게 그러면은 자, 저희가 제일 네. 이제 핵심으로 제일 뜨거운 용광로로 마지막으로 보도록 달려가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개해 코너는 다음 코너는 대선 관련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보고 향후 판도를 전망해보는 대선 민심 엿보기입니다. 설 연휴 민심과 표심은 어디로 기울었는지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을 함께 보실 텐데요. 예. 설 연휴에 이뤄진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이제 그간 열세를 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다시 윤석열 후보를 역전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아침에 또 이제 결과를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46%, 이재명 후보가 38%, 안철수 후보가 8%, 심상정 후보가 3%로 리서치뷰 조사 결과입니다. 네, 리서치뷰 리서치뷰 네, 조사에 방금 따르면 읽어주시네요. 예. 이렇게 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부진하던 게 또 이제 다시 토론 이후에 올라갔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점점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간 크게 뒤졌던 20대 지지율을 다시 회복하고 대구, 경북에서 높은 지지율을 확보해서 이제 민주당은 이를 두고서 설 연휴에 민심이 반등했다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설 연휴를 기점으로 한 두 후보의 지지율 변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은? 이제 토론 결과도 고려해 볼 때 여러분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제 지속적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제 채팅창에 나오고 있는데 왜 허경영 후보 조사는 없어졌습니까 하는데 그 이제 세부 내용을 보면 허경영 후보가 들어가 있는데 퍼센테이지가 지금 이제 높게 나오지 않으면서 소개가 되질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심상정 후보보다 허경영 후보가 퍼센테이지가 더 높기는 높았습니다. 높게 나온 네네. 조사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허경영 후보가 이제 4자 대면 토론에서 이제 함께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게 룰이란 게 있대요. 저도 궁금해서 막 알아봤더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건이 몇 개. 조건이 몇 개 있는데 이를테면 그 당에 국회의원이 몇 명 있어야 한다던가 네. 등의 그런 디테일이 있는데 허경영 후보의 당은 그거를 만족을 하지를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알아본 바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네, 그러면 저희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뭐 오늘 뭐 헤럴드 경제가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 의뢰한 내용도 윤석열 후보 45.7%, 이재명 후보 40%, 리서치뷰 결과는 윤석열 후보 46%, 이재명 후보 38%, 그리고 한길 리서치 가장 먼저 나왔던 조사였는데요. 이재명 후보 40.4%, 윤석열 후보 38.5%, 오차 범위 내에서 혼전을 벌이고 있고 혹은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중요한 건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누구도 대세다. 이 후보가 정말 대통령이 되겠구나. 33일을 앞둔 상황에서 딱 말할 수 있는 후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박빙이라는 네, 뜻이죠. 박빙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좀 총평을 우리 더불어민주당 청년선대위 운영단장인 장민수 단장님. 그간의 이 격차는 확실히 좁혀져가는 추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물론 좁혀나간다. 조사 방식이나 기관에 따라서 다소 좀 격차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뭐 특정
기관의 수치만으로 판단할 수 없듯이 추세를 보통 보지 않습니까? 추세적으로 보면은 확실히 올라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고요. 뭐 그 요인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보니까 서서히 부동층들이 점점 이제 없어져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거는 많은 네. 조사에서 정말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으로 이제 보입니다. 서서히 이제 결정을 하는 추세인데 아무래도 이제 마음을 못 잡았던 분들이 하나 둘씩 선택을 하면서 이제 좀 결집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붙는 여론조사가 좀 더 많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토론의 영향까지는 아직까지 아직은 반영되지는 반영이 안 않았으니까 됐죠? 예. 차주에 나올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이재명 후보가 많이 붙었다라고 이제 봤어요. 이윤규 우리 청년부자. 저는 이제 토론이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번 토론이 반영된 여론조사를 또 봐야 되겠고 다음 주 그리고 정도 가면? 계속되는 토론 속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들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이재명 후보의 최대 약점이 말을 잘하는 것 같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글씨만 잘 쓰고 글을 잘 못 쓰는 후보를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점점 우리 후보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준석 대표의 비단 주머니는 아직 다 풀어진 것이 아니다. 아직 남았다. 아직 몇 발 남았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요? 그리고 호남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죄송해요. 이준석 대표요. 이준석 대표요. 다 풀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살짝만 이미 공개된 내용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리면 이번에 그 유세차를 우리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30에게 내어준 이후에 굉장히 많은 지지가 왔거든요. 근데 이번 대선에서도 그런 유세차를 개방하는 것이 있을 건데 한편으로는 조금 더 평가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플로 체계적으로 자리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어플을 통해서 더 많은 신청이 올 것이고 더 많은 공간을 2030에게 그리고 많은 시민들에게 내어주면 마이크를 누구나 잡을 수 있다. 맞습니다. 사전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 이런 어플이 지금 심사 중에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진행되다 보면 유력 정치인들이 올라가서 연설하는 민주당의 유세차와 일반 시민들이 올라가서 그리고 일반 당원들이 올라가서 유세 연설을 하는 국민의힘의 유세차를 본 국민들은 아마도 국민의힘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민주당의 유세차에는 유력 정치인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요? 준비된 있는 게 있습니까? 멋진데요? 저희 제주 선대는 일단 그 선대위 사실 구성 자체부터 공개 모집을 통해서 도민 중심, 국민 중심 이미 선대위를 꾸렸고요. 그리고 저희 선대위 중앙 선대위도 이렇게 조직들을 보면 이제 시민 플랫폼이 있고 또 청년 또 이렇게 하는 이제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가 있으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고요. 거기서 리스너 아까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청년의 그러네요. 목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거기서 또 발굴한 사람들이 유세원으로 나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다음 주에 사실 국민통합 이제 위원장이시죠. 지금 이낙연 위원장님이랑 마라도의 준 미팅이 이렇게 이제 준비되어 있을 정도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정치에 발이 닿지 않는 곳까지 사실 노력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고요. 그리고 유세원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이미 민주당은요 모집하고 있어요. 같이 목소리 내줄 사람. 뭐 더불어민주당도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제가 말씀 중에 진행을 흐름을 하고 있습니다. 깼는데 그 다이너마이트 혹시 그 폭발물 그거는 뭐 BTS 그럼 다이너마이트인가요? 저도 사실 기획 단계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장민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름에 대한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혹시 그래 이름이 그냥 지어졌을 리는 없잖아요. 뭔가 철학이 있을 텐데 다. 우선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거기서 유래하진 않았고요. BT에서 네네. 어디서 원합니다. 유래했나요? 사실 되게 심오한 뜻은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없애야 할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뭐 다 기존 부셔버리겠다는 정치에서의 혹시 그런 질서, 뜻인가요? 부셔버리겠다고 하는 너무 과격한 단어고요. 없애겠다. 다이너마이트가 사실 좀 가격하긴 하죠. 다이너마이트를 네. 폭발시키는 거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폭탄이지, 폭탄. 그동안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자성의 어떤 결과로서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좀 부딪혀야 되지 않겠냐. 너무 말랑말랑하게 부딪히면 안 되겠다 해서 이름이라도 좀 강하게 일단 짓고 그거에 따른 행동을 우리가 하자라는 좀 의지가 좀 반영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팩트가 있어 보입니다. 얘기가 왜 다이너마이트까지 갔어요? 우리 인토피아 정현호 대표님, 그 전체적인 어떤 지금 여론조사의 어떤 예. 향방들 예. 그 보통 이제 여론조사 결과는 결국은 이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1000명 대상으로 해서 샘플을 보고 우리 국민의 민심을 이제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 7% 이상 차이가 나야 실제 국민 민심도 그 정도 차이 날 수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이내라면 사실 아직 접점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는 일단 지금 꺾일 기세는 아직은 없는 것 같긴 하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 지지율 추세를 좀 보면 이재명 지사는 이제 찬찬히 올라갔고 윤석열 후보는 좀 빠르게 올라갔다가 다시 꺾였다가 처음에, 또 빠르게 올라갔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력성은 훨씬 큰 편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선거 캠페인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정책을 어떤 걸 더 내놓느냐에 따라서는 저는 더 탄력성 있게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 실수를 하시면 지지율이 좀 정체 위기가 오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 상대 후보에 대한 조언까지. 예, 그래서 앞으로 막 상승세일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렇게 약간 중간 실수를 조심하면서. 예. 약중 상승세. 그리고 결국에 승리하는 건 어디라고 보십니까? 현재 추세를 보면 예. 지금 국민의 그러니까 전체 민심도 윤석열 후보 쪽으로 결론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다가 잠깐 끊어진 게 있는데 다이너마이트 얘기로 넘어가가지고.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일반 시민들에게 유세차를 개방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런 취지에 공감을 하고 민주당도 변화를 했다 하면은 굉장히 평가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선의의 경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조금 더 이걸 체계적으로 신청을 받기 위해서 어플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어플 정당의 어플 강조. 달라. 따로 신청을 하는 것보다 개방적으로 열려있는 어플에서 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면 결과값으로 보면 아마도 우리 유세차가 훨씬 더 많이 개방이 돼 있을 거다 일반 시민들에게 그런 말씀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도 앱 만들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희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요즘 그 편리한 구글 시트도 있고 네이버 폼도 있는데 이렇게 사실 간편해졌잖아요. 뭔가 신청을 할 때 옛날에는 문서를 다운 받아가지고 작성해서 이제 해야 되는 시스템이었다면 요즘 그냥 구글 시트 하나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뭐 하고 싶은 사람들 발언권 주고 아주 그 절차들이 근데 뭐 굳이 뭐 연구하고 굳이 개발할 거 있냐? 어플을 돈 들이면서 만드는 게 요즘 어르신들 지역에 가서 보면 그 어플 사용하는 게 더 어려워요. 구글 그러니까 시트 2030을 아마 타겟으로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저희가 쇼핑몰을 이제 열어서 이제 옷을 팔고 싶다고 해도 굳이 그거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요즘은 네이버 쇼핑으로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뭐 아프리카 그렇죠? TV에도 스마트 뭐가 스토어. 이용할 수 있는 루트가 있고. 근데 정치권에서는 이런 시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뭐, 그러니까 정치가 워낙 IT랑도 거리가 멀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에서 그렇죠. 주변에 활동하는 청년들 중에 IT 강점 있는 친구들이 돈 안 들이고 쉽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AI 석을 보고 정말 재밌게 봤어요. 사실 아직 그러니까 어플 내용이 완전히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좀 더 많은 강점과 무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정식으로 출시가 되면은 두 분께서도 한번 가입해 보셔서 네네네. 어떤 장점이 있나 한번 보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저기 옷 바꿔 입으시고 명찰 바꿔 신고 일로 오시면은 유세차 연설을 신청하는 것도 한번 이제 또 검토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바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얘기 이어서 하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시도가 되게 많아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예전에 이제 돌아가면서 대통령 사임 이제 끝나고 나서는 당에 한 20억 투자해가지고요. 정당에서 이런 IT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IT 개발 툴을 정치 스타트업 개념으로 이제 사람들 다 지원 신청하고 모금 투자해서 서비스를 확대했는데 근데 그 툴이 선거 승리에 엄청 도움 많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서비스의 종류가 되게 그래서 다양합니다. 데이터를 네. 사실 모아서 마이크로 타겟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대 다 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메시지도 있고 후보 전체 공약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페이지도 있고 뭐 목적별로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시도가 예전처럼 뭐 한국도 이제 있어야지. 뭐 누구누구 정치 구단에 뭐 촉으로 뭐 어떻게 공천을 했다 뭐 이런 시대는 아예 갖고 정말 세밀화되고 정말 데이터 기반으로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시도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정치-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정치 사실 캠페인도 좀- 유세지를 정하는 것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게 그 빅데이터 활용을 하거든요. 이쪽에 오. 가서 유세를 하면 뭐 어떤 그
유권자의 성질, 그러니까 나이, 뭐 성향, 뭐 이렇게 하는 그렇게 사실 지난 그 유세 때도 야, 이제 하는 신기하다. 시스템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어플 그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어플은 기대해서 출시되면 꼭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사실 어플도 안 들어가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또 얼마나 또 활용도가 있을지는 기대해 주십시오. 네.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지금 뭐 2030이 더 뭔가 지지율이 더 앞서고 있고 이제 그 민주당은 아무래도 이제 4050이 조금 더 앞서다 보니까 뭐 자기들의 타겟 마케팅을 뭐 잘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양쪽 다. 근데 제가 이제 85년생인데 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에 네네. 남는 게 큰 광장에서 대통령 선거할 때 정말 마이크에 대고 사람이 정말 막 구름처럼 모여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뭐 사실 안 들려. 뒤에 가면은 뭔 말 누가 왔다더라만 알지. 근데 그 메시지가 뭐가 들려? 정말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참 되는 게 참 세상이 너무 참 빠르게 잘 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외국. 한국은 생각보다 되게 민주주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 투표 시스템 자체가. 제가 이제 남아공에서 살다 왔는데 남아공은 그냥 내정자가 되거든요. 네, 그런 거를 보고 좀 자라다 차이가 좀 보니까. 있네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투표를 하긴 하는데 내정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한국은 이렇게 열띤 토론도 맞아요. 많이 열리고 막 그런 걸 보니까 정말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끝으로 이제 저희가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 이제 소개하는 걸로 하고 두 분이 이제 우리 이윤규 청년보좌역님도 보면은 당에서 당무를 지금 이제 일을 하고 계시고 장민수 운영단장님도 당에서 이제 일을 하시니까 좀 공약이나 이런 것들 중에 좀 야 이게 좋은 내용이 있는데 좀 안 알려진 게 있다. 좀 이런 게 소개할 만한 게 있으면은 두 분이 하나씩 좀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으면은 뭐 사전에 준비된 건 아니지만 이슈가 좀 뭐 시끄러운 것들만 있고 좀 좋은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아, 나 이 순간만큼은 내가 패널 하고 싶다. 뭐가 뭐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럼 우리 감독나님이 조금 설명해 주셔도 좋은 걸로. 제가 하나를 굳이 꼽자면요. 네. 저는 촉법 소년의 연령을 하향시키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좀 나이가 아주 어린 좀 그 경계선에 있는 좀 쉽게 아이들이 말하자면, 범죄를 네. 어질러도 어린 네. 애들은 이제 어린 애니까 애기들은 바뀔 수 있다 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요즘 보시면은 이제 얼마 전에 또 유튜브에 나와서 좀 유명해진 사람이 있어요. 이제 지금 25살이신 분이시고 이제 소년원에 다녀오신 분이시고 이제 소년원이 뭐예요?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이렇게 교정하고 이 아이들이 그때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에 나와서 이제 올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소년원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그때 수많은 전과를 가지고 소년원에 다녀왔던 아이가 자라가지고 장성해서 25살이 됐는데도 사람이 바뀌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린 아이들은요, 이거를 부모들이 이제 케어를 하고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좀 가르치고 그런 경우도 필요하지만 이제 어린이라고 이제 촉법소년이라는 그런 거라고 알 거 다 아는 아이들한테 너는 어린이니까 소년원 갔다 오면 되고 거기서 한 2년 정도 있다 나오면은 어차피 몇 년 있다가 전과도 아예 말소되고 너는 괜찮아 앞으로도 멀쩡하게 살 수 있어. 이거는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공약 중에 촉법소년의 나이를 지금은 사실상 중학생까지예요. 근데 이제 이걸 초등학생까지 낮춘다고 이제 공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나이로 따져보면면 근데 이거 굉장히 이거에 대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얘기들은 사실은 많이 좀 논의들이 있었고 네네. 오늘 뭐 이제 안철수 후보의 얘기입니다만은 그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한 범죄들은 좀 감형해주는 그런 어떤 법정에서의 그런 아이, 말도 안 내용들이 되지. 있었는데 그건 절대 말도 안 된다라는 내용을 오늘 이제 그 기사로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떤 뭐 진영이나 어떤 좋아하는 당을 떠나서 굉장히 모두에게 좀 환영받을 만한 내용이 아닐까. 자 이제 시간은 저희가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밑밥을 다 깔아놨어요. 생각했죠? 오케이. 어떤 겁니까? 우리 장민수 청년선대위 운영단장님. 사실 뭐 저 언론에서 보면 이렇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이 다 비슷비슷하다. 약간 이런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예. 네네. 그래서
뭔가 하나 특정하게 뭔가 이거다라고 말씀하면 또 윤석열 후보 쪽도 이런 거 비슷한 게 있어요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시원하게 해주세요. 아니 근데 실제로 겹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네, 이게 확실하게 있겠죠. 있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예. 싶어요. 저는 우리 동네 공약이라고 해서 보통 대통령 공약집에는 광역 단위 정도의 공약 정도만 들어가거든요. 큰 내용들이 경기도, 있죠. 예, 부산 맞아요. 어떻게 하겠다. 예. 근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거의 기초자치단체 그 영역까지 저는 안양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양시에 대한 공약도 냈고 뭐 옆에 의왕시에 대한 공약도 있고 디테일하네요. 네,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에 좀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있다는 저는 방증이라고 보거든요. 혹시 생각나는 그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뭐 의왕 하면 뭐 어떤 게 있다? 저는 안양에 안양, 있는데 당연히 안양에 여러 가지 이제 지역 현안들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보면 그런 다. 부분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직 공개할 수는 없나요? 제일 제가 이제 안양 동안구 을인데요. 네. 거기에 이제 지역 이슈는 이제 교도소 이전이에요. 거기 안양교도소 오래됐어요 거기.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거 취재한 적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대로 있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지역의 이제 현안들이 모든 지역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 놓치지 않고 챙기겠다라는 의지를 좀 비춰주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안양 시민으로서 되게 만족스럽고. 맞아요. 거기가 네. 이제 그 원래는 그렇습니다. 한적한 동네였는데 아파트들 들어서면서 그게 다 보이고 좀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디테일한 마이크로한 네, 맞습니다. 공약이 또 준비돼 여기 있다. 또 보좌관님 당에 계시니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네, 준비 시간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처음에 이제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 원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생활 밀착형 공약이라고 해서 그것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59초 쇼츠 영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요즘 스타일이야. 그 중에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홍보가 많이 되면 좋겠다 하는 공약은 가다실 관련 공약입니다. 가다실. 사실 네, 그 질병이 가다실에 접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성은 이제 보균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굉장히 가벼운 증상으로 끝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으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저는 얼핏 본 것 같아요. 얼핏에. 근데 그 접종 비용이 엄청 비싸요. 근데 이런 맞아요. 것들을 조금 더 접종의 부담을 좀 낮춰주기 위한 공약을 만든 것이 조금 더 홍보가 많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근데 네. 요즘은 또 트렌드가요. 여성만 맞추는 게 아니라 남성도 맞아야 되거든요. 그 말고 또 맞습니다. 다른 왜냐면 성관계라는 것 자체가 혼자에서는 옮을 수가 없어요. 이게 sexually transmitted disease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남성들한테도 남성들은 왜 우리 성인이잖아. 그리고 이거는 청소년 때도 다 배우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는 안 배워요. 제대로. 한국에서는 막 콘돔 씌우기 뭐 성교육 이런 거 안 해요? 해요. 해요 다. 하기는 하는데 이제 좀 요즘은 그렇지. 좀 적극적으로 해요. 요즘 아이들은 그래요?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합니다. 예. 나 때는 그래서 뭐, 이제, 비디오 다 같이 보고. 예. 이 가다실이 이제 여성 자궁암을 유발을 합니다. 맞아. 자궁 경부암을. 자궁 경부암, 맞아. 근데 이게 남성들은 자궁이 없다 보니까 이 암이 걸릴 수는 그렇죠. 없지만 이걸 옮길 그런 수가 건 있단 없죠. 말이에요. 네. 서로 이제 옮고 옮기고 그런 숙주의 관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한테도 이게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고. 네네.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더 바라는 사안은 저는 정말 저도 운전을 하고 하지만 음주운전만큼은 대한민국에서 꼭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관련 그렇죠. 공약들이 서둘러 공개되면 좋겠습니다. 그래.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좀 가서 푸시 좀 해주세요.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더 완벽한 순간에 아주 좀 더 국민들에게 더 안전한 삶을 제공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왜냐면 공약을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를 푸시하기가 조금 민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윤석열 쪽에서라도 이제 푸시를 해서 이걸 해야지. 음주운전은 후보를 꼭 좀 붙여주세요. 네. 예. 윤석열 후보. 윤석열 죄송합니다. 근데 이 죄송합니다. 관련 내용은 네. 이제 국민 전체에게 적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정치권에서 음주운전 경력이 좀 있는 분들은 공직 후보자 추천 요건에서 좀 어느 정도 기준치에 요하면 이제 좀 공직 추천하지 않는 아니 걸로 어느 정도 얘기는 기준치가 많이 아니라 한 들렸습니다. 번이라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뭐 갑자기 자연스럽게. 그런데 지금 현실 할 말이 없으시게 정치에서는 만드네. 10년의 이후에까지는 공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10년의 이해까지는 음주운전 해도 음주운전 된다. 경력이 있는데 그게 10년 전이고 아이고야. 그리고 2번 이하는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죠. 사실 저는 여기 계신 두 분들도 이 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처벌 조건을 적용을 해야 되고 방지하는 그런 제도들이 많아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한편으로 제가 당의 말씀드리면서 입장으로서는. 또 후보님의 그런 범죄조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표현을 좀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은 제가 담아서 이제 좀 더 완성도 있는 59 쇼츠 영상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쇼츠 영상이요. 그거 좀 진작에 했어야지. 지금 민주당에서 얼마나 지금 틱톡으로 잘 나가고 있는지 아세요? 또 그래요? 좀 빨리빨리 하셨어야죠 그런 거는. 젊은이들이 그걸 푸시를 했어야지. 네, 반성하겠습니다. 회초리. 아니 민주당 쪽에서는 저도 이제 젊은 층들이 굉장히 틱톡을 많이 접합니다. 재밌게 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이재명을 얼마나 유쾌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 좀 국힘 좀 힘 좀 씁시다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파이팅. 근데 나는 이 민심쇼와 함께 하다 보면은 부드럽게 얘기하라고 내가 분명히 이슈를 던졌는데 그 안에 가볍게 공격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아니. 당수 공격 이렇게 싹 들어와서 가끔씩 놀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이게 소대수 캐스터님께서 이제 성향이 약간 굉장히 중립적이신 성향이 꼭 강하신데. 중립적이진 않아요. 이 자리가 네. 저는 역할이 이제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나오신 게스트분들이 많이 이제 얘기를 이제 북돋아주는 이제 저는 토스하는 사람이다. 저 약간 이렇게 앉아야 될 것 같아요. 뭐 괜찮습니다. 얘기를 듣다가 제가 너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또 그 역할들은 롤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오늘 또 참 뭐 사실 정치 얘기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서 밤새도 이제 모자란데 우리 금요일 밤 스태프들의 표정이 상당히 그쵸. 굳어지고 있기 퇴근하셔야 때문에 합니다. 이제 퇴근. 클로징 멘트 해보도록 할까요, 슬슬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이제 처음으로 우리 아프리카 TV 나오셨는데 더불어민주당 청년선대위 장민수 운영 단장님 어땠습니까 오늘? 저 아프리카 저희 유명한 우리 BJ 분들도 보고 이렇게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재밌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여서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좀 준비한 얘기를 좀 충분히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준비하지 않은 주제들도 많이 있었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하다 보면 더 어려워요 이 더 여기가. 넓게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재밌었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채팅하면서 굉장히 힘들죠. 소통하니까 네, 힘들면서도 재밌네요. 네. 지나고 나서 재밌다지 실제로는 굉장히 괴로워. 근데 오늘 되게 매너 있으신 거예요. 평소에 저한테 들어오는 공격이 어마어마해요. 오늘 굉장히 매너 있으신 거예요. 예. 이 정도면 양반이다. 아니, 정말 양반이 오늘. 젠틀맨들이다. 완전 예. 자,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제주선대위 정다은 홍보본부장님과 또 함께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또 이런 자리 갖게 돼서 또 개인적으로도 공부하는 시간이었고 또 다른 정당의 이제 국민의힘 친구들의 또 생각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족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많이 아껴주시고 또 응원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우리 이윤규님부터 먼저. 청년 보좌역을 국민의힘에서 맡고 계신 이윤규 청년 보좌역. 사실 오늘 토론이나 이런 방송이 좀 재밌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더 좀 논쟁을 펼친 부분이 있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안전 문제나 음주운전 문제는 더더욱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인토피아의 정연호 대표님. 네. 그 당에서 실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오시니까 확실히 그 당의 캠페인 전략까지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또 향후 전략까지 대화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오늘 대화 주제가 대본에서 벗어나는 것도 되게 많았지만 그래도 또 이것이 아프리카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하고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서로 정치 성향이 다른 이제 또래 친구들을 마주하게 되면은 사실 껄끄러워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정치 얘기는 잘 안 꺼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매번 민신쇼에 나올 때마다 이제 패널분들과 대화 소통을 하면서 저는 생각보다 여러 다방면의 시각을 접하게 되고 정말 좋고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어떻게? 예,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나올게요. 다음 주에도 우리 네. 김동란이 아닌 감동란과 함께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심쇼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도 오늘과 같은 시간에 찾아뵙고 대선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갈 예정이니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참 채팅도 많이 쳐주셨는데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하지만 저희가 다 받고 최대한 잘 반영을 하고 해드리겠다라는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어떤 게스트와 함께 올지 저희도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민심쇼 다음 주 금요일에 8시에 찾아뵙겠다는 약속은 확실히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